오늘은 이제 주로 제가 이제 그동안 단독으로 6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그 쟁점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그 정세 변화를 보면 세계화라고 하는 뭐 신자유주의라고도 부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코로나 이후 그리고 이제 뭐 제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최근에 AI 이런 걸로 인해서 세계화가 종말을 맞이하고 다극질서에 대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달러 패권이 점차적으로 쇠락하고 디지털 화폐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6월 9일 날 그동안에 이제 그 모든 석유 대금을 달러로만 이제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던 페트로 달러 체제가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9일 기점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석유를 사는데 그전에는 달러로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달러와 외에도 유로화라든지 위안화 뭐 여러 화폐들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엔화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 근본위제를 74년도에 폐지했는데 그 이후 새로운 커다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 결제 시스템의 대안 체제가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인데 보통 이제 민간 화폐로서 뭐 여러 가지 뭐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민간 화폐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중앙은행의 이제 디지털 화폐가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운영이 시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제 지금 개발하는데 전력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M브릿지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글로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달러 패권의 동요를 얘기하면서 브릭스가 새로운 어떤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 한 발 앞서서 이런 어떤 그 디지털 화폐 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도 역시 확대 재편되고 있고 국제질서의 다국 체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11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고 동남아에서도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고요. 최근 지난 9월 말에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제1회 브릭스 여성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러시아 측에서 관측되고 있는 부분들이 북한이 브릭스에 가입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세를 보면 브레진스키가 1997년에 발간한 거대한 체스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치동맹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중국, 러시아, 이란이 합세한 동맹으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불만감으로 통합된 반패권 동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가장 우려한다고 했는데 사실 브릭스가 이러한 반미, 반패권 동맹의 어떤 단초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이 왜 해리스와 트럼프와의 경쟁에서 트럼프가 이겼느냐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해리스가 바이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 경제의 미래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에 트럼프는 어쨌든 나름대로 새로운 미래의 패권 전략이랄까요? 미래의 구상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 그래서 이제 반이민 정책을 통해서 노동력 부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화폐, 우주기술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트럼프 같은 노인네가 아무리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설득력이 없지만 바로 이것을 체현하고 있는 바로 저기 뭐예요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주역으로 나서가지고 사실상 그 트럼프 주니어와 손잡고 미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과 로봇 바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스타링크 이거번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크게 각광을 보여줬던 부분이 바로 우주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대표되는 미래 미국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트럼프 승리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2기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을 보면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은 현실주의 역외균형 전략과 자유주의 패권 전략 간의 그 이론적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바로 역외균형 전략을 취하고 있고 이전 바이든이나 해리스는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권위주의 정권을 이제 민주 정권으로 바꾸고 그리고 세계 경찰 역할을 계속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역외균형, 미국 국익이 되는 데만 미국이 관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이제 유명한 정치학자인 이제 존 미어쉐이머가 한 얘기인데 역외균형 전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중동 문제는 영내 국가 스스로에게 맡기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러시아 정책을 통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차단하고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 폐기를 통해서 핵보유를 유지하고 핵보유를 인정하는 대신에 중국 밀착을 방지한다.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할 능력이 없는 아시아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개입해서 영내 균형 유지에 중국 부상을 차단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뭐 현실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때는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전략의 기본 이념들은 바로 역외균형. 그래서 러시아와의 타협 그리고 이란과 북한을 더 이상 압박하지 말고 모든 힘을 중국 견제에 쏟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사를 보면 그런 쪽에 좀 맞춰져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원래 교재는 없었고 질의응답 들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게 이제 적대국 전략으로서 리버스 닉슨 전략이 있고요. 동맹국 전략으로 거래 중심적 외교 이 두 개가 바로 트럼프 2기의 정책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스 닉슨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 닉슨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잡고 그래서 키신저가 이제 베이징에 들어가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소련을 견제했던 이번에 반대입니다. 리버스 닉슨이랑 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미국이 소련과 손잡고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역외균형적에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정책, 친러시아 정책을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트럼프 1기 때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는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당시 엑스모빌 회장이었고 미국 석유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 되면서 사실 이제 그 러시아의 미국과 러시아가 석유 동맹을 맺으려고 했죠. 그리고 보통 얘기할 때 중국의 가장 결핍된 것이 석유하고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석유와 물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석유 공급을 차단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인데 당시에 이제 미국 내 반러 정서 그리고 당시 트럼프가 그 러시아와의 어떤 사업 구상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폭로가 되고 또 미국 대선에 푸틴이 개입했다는 설들이 유포되면서 사실 트럼프가 의식적으로 러시아의 관계를 이제 소원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 재판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관계는 없다라는 게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내각의 정보 효율성 기구 수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바로 며칠 전입니다. 24일이 아니죠. 아마 14일인 것 같은데 날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0월서부터 일론 머스크와 푸틴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소통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스타링크에 의해서 러시아가 크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타링크로 연결된 이런 이제 위성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전세에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하고 통화해가지고 이 스타링크 작동을 좀 제한해달라고 했다. 이런 것이 지금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들 정서에 반복 정서가 사실 기저에 깔리는 것처럼 미국 내에는 오랜 냉전 때문에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의외로 정서적으로 우호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그 반러 정서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론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략가들은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은 미국인 사이에 깔려 있는 반러 정서를 굉장히 그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맹국 전략으로 거래 중심 전략은 이제 뭐 이미 아시다시피 나토나 한국, 일본 등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부할 때는 나토 탈퇴하고 미군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설의 허와 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뭐 북한군이 뭐 파병됐느니 아니면 전투에서 40명이 몰살되고 1명만 살았느니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도 제가 정보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러시아에서 그 이런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 11월 9일 날 비준됐고 북한에서 11월 11일 날 비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준서가 교환이 돼야 발효되는데 발효가 되기 전에 북한군이 파병돼서 전투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북한군이 뭐 가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한국전쟁 당시도 공식적으로 북한군 중국 인민지원군이 전투에 참여한 것은 이제 10월 15일인가 언젠가지만 이미 이제 10월 초부터 중국 인민지원군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북한군들이 이미 들어갔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전투는 11월 11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비준서가 교환된 이후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북한군이 이제 이게 설들이 많은데 실제로 전투병으로 파병된 건지 아니면 비전투병, 특히 공병으로 간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용병으로 간 건지 이것이 불투명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전투병 얘기하다가 살살살 말을 바꿔가지고 용병 비슷하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개된 영상에 보면 러시아 군으로부터 북한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옷이나 이런 걸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전투병으로 파병되면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됐을 때 정식으로 파병될 경우는 한국군이 한국군 복장을 가지 미군 복장이나 베트남군 복장을 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러시아군의 복장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용병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북한군이 맞다고 한다면 제가 계속 가정을 하는가 실제로 북한군이 파병됐는지 얼마나 갔는지 이게 잘 불확실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겠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의혹으로 봤을 때는 전투병으로 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특히 화면에 나온 걸로 봤을 때 러시아의 복장 군복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용병의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얘기할 때 뭐 한 사람당 뭐 $2,000에 뭐 국정으로 되겠나요? 그 다음에 뭐 10,000명이면 얼마? 그래서 1년이 되면 뭐 $5억 뭐 몇억 달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 일단 전투병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투병으로 갔을 때 그렇게 돈 계산해서 월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투병 만약에 그 전투하러 갔다면 용병의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바그너 그룹에서도 실제로 유럽 군인들, 퇴역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러시아 용병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우크라이나군하고 서유럽 국가에서 그 용병으로 투입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군하고 전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병 가능성입니다. 공병 가능성은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공병의 경우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5에 위반된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병으로 갈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실제로 쿠르스크나 이런 데 이제 러시아 그 땅에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가하면서 공항 활주로라든지 그 다음에 군부대, 그 다음에 교량 이런 것들이 파괴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북한의 공병들이 투입이 돼서 실제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병 차원에서 파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부에서는 뭐냐면 주로 이제 국제연구소 이 보고서를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또는 휴전이 되면은 북러 관계가 악화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다이 그룹에서 푸틴이 발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그
북한의 브릭스 가입을 현재 지원하고 있고 또 점령지에 북한 공병의 재건사에 투입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리고 러시아가 추구하는 부분이 단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라 전쟁 이후 미국 주도의 일극 패권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하면 김정은과 대화를 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한반도 위기를 이제 해소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우리 정부에서 보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TF도 구성해서 대비하는 것이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를 제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에 앞서서 북한이 과연 트럼프가 내민 손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간단히 나왔습니다만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 보면 첫째는 미국 정부를 설득했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안 됐고 두 번째는 9.19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일본이 반대해서 실현이 안 됐고 세 번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미 국무부까지는 설득이 됐는데 재무부나 CIA, 국방부 이런 데서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사결정 과제가 복잡한 그런 관계로 북한은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북미 대화가 결정됐을 때, 남북 정상회담이 결정됐을 때 중국이 깊숙이 개입을 해서 계속 이제 북한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저는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조건은 물론 이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내지 종전되고 미러 대화가 재개됐을 때 그때서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북미 대화에서 한국 패싱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90년대 초반에 제네바 기본 합의, 북미 고위급 협상에서 실제로 보면은 이때 이제 한국이 패싱 당해가지고 실제로 북미 간에 회담을 하는데 한국은 참여도 못한 상태에서 경수로 2기 제공하는 비용 46억 달러 가운데서 한국이 무려 30억 달러를 부담하고 일본이 10억 달러, 6억 달러는 서유럽 국가들, 미국은 매년 중요 50만 톤을 공급하는 이런 형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전혀 회담에 참여도 못한 상태에서 30억 달러를 부담하는 이런 한국 패싱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평양에서 워싱턴, 평양에서 도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을 경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서울 경유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취해봤던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경기를 봤을 때 반드시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까지 모두 공화당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미국 행정부가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입법 행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굉장히 드문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도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제안을 튕길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마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2년 정도. 물론 이제 2년 뒤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또 이기면 물론 되지만 그건 아직까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지껏 집권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이긴 사례가 실제로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반대당, 야당이 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면 북한도 시간관리상 응할 좀 너무 또 이걸 이제 튕겼다가는 나중에 이제 막상 대화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제 트럼프 약속을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결국 입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북한이 그런 또 변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11월 7일 날 트럼프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면서 미국 조선업의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한국 조선업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특히 이번에 이제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그 다음에 마크 월츠 하원의원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됐는데 지명됐죠. 이 사람들이 이미 이제 공동 집필한 게 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국가해양전략지침이라는 보고서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미국에서 군용 선박을 건조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내에 보면
톨레프슨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국 군함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제 국가안보에 필요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군함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수와 수리, 정비를 한국이 맡을 가능성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온쇼어링 정책이라고 해서 방위 산업은 모두 핵심 산업은 미국이 가지고 있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한국의 조선업을 미국에 이제 아예 끌고 들어오고 협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방위비 분담금과 딜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뭐 10배 올려달라고 지난번에 5배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번에 10배를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딜을 염두에 둔 트럼프의 그 제스처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 게 윤석열과 통하자마자 바로 한국 조선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요. 현재 보면은 조금씩 퍼센트가 있는데 대략 이제 얘기한 게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의 63%, 한국이 23%, 나머지 일본이 한 5% 이내고 미국은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 보면 여기 써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2000년 이후 지금 24년이 지났는데 미국이 107척을 만든 반면에 중국은 220척, 거의 2배 이상의 군함을 건조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해양 군함에 대한 이제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 2.0 시대에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은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삼각안보협력이 제도화가 됐고, 바로 지난 11월 15일 날, 딱 일주일 됐죠. 일주일 전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사무국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와가지고 판을 흔들릴까봐 미리 아예 쐐기를 받기 위해서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이어서 아예 사무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향을 다 부정하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과연 계승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근거가 되고 있는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라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뒤집을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고, 다만 정책적으로 꼭 뒤엎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유보적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경제 분야에서는 다 뒤엎은 경우가 있긴 한데,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이든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미 국방부의 통합 억제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 또 공화당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역대 미국 정부는 한일 안보협력을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것까지 뒤엎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군다나 대중 억제에 중점을 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도 꼭 배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그 성향상으로 바이든이 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꼭 거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판단을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위비 올려달라고 그러고 난리치니까 현재 전망되는 게 국내 이제 이 핵무장론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인가 이게 이제 또 이 핵무장 주장하는 정성명 박사랑 KDI에 가서 토론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일본이나 한국의 핵무장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빅터 차가 얼마 전에 이제 코리아 소사이티에서 한 부분이 그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11월 8일 날 있었네요. 한국의 전문가들이 이 트럼프 등장 이후에 일반 대중들은 물론 한국 핵무장을 지지하지만 전문가들은 유보적이었는데 전문가들의 지지도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과연 한국 핵무장을 지지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빅터 차의 얘기인데, 다만 빅터 차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한미동맹에 부정적이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을 겨냥한 핵 계획을 세우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안보적으로 불리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는 자기가 볼 때는 핵무장론은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빅터 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전히 이제 논란은 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부의
대안, 그 다음에 시민단체, 시민사회에 대한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질서 변화를 딱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미국의 미국 패권이 쇠퇴하면서 언제 뭐 붕괴한다, 진짜 이럴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전망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것도 할지라도. 그러나 어쨌든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대체로 보면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그 속에서 대체로 보면 다중동맹 시대가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소다자주의라든지 개별 동맹에 의한 어떤 진영, 가치로 분리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인도나 브라질 같은 그런 나라들의 어떤 그걸 뭐라고 할까요? 중립, 실익 또는 뭐 스윙 스테이트 뭐 전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우리 60년대 북한을 얘기할 때 등거리 외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두지 않고 그때의 어떤 국익이나 실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대체로 보면 각 개별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용자가 미국 우선주의로 얘기하듯이 각 나라들이 이제 국익을 내세우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게 대체적으로 지금 등장하는 전 세계로 등장하는 뭐 통상적으로 하는 M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충 이건 앞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나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 반도체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나 또 다른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앞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2만 불, 3만 불, 뭐 4만 불 시대를 얘기하는 속에서 그 중에서 1인당 주민이 예를 들면 5천 불이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듯이 북한의 1인당 GNP를 1000불이라고 했을 때 그 1000불에서 1500, 2000을 가면 북쪽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느끼는 이 체감 온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반적으로 국가 전략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틀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목표를 어떻게든지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그걸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뭐 1인당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했을 때 5,000불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10년, 15년 내에 5,000불 수준으로 올리겠다. 라고 하면 이게 제일 큰 경제적인 목표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평화적인 한반도 국제적인 환경이 필요하고 자신들이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국제적인 스탠드에 맞게끔 반영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다 했다는 거죠. 그거를 김정은 집권 1기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한반도의 어떤 평화적 환경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일관된 한 10년 정도를 지켜왔는데 이게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깨지면서 결국 이제 북이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의 지도자의 개인과 정부를 분리해서 대응하겠다. 예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개인적인 친서 주고받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건 그거고 이게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랬을 때 북이 지금 가는 방향은 결국 이제는 미국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수가 아닌 조금 조직 변수로 두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이런 생각을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돌파구를 열어준 것이 결국 러시아의 관계.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손을 내밀면서 그런 부분에서 탈출구를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돼요. 참고적으로 이제 북중 관계 이런 부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은 90년 이후에는 확실히 중국하고는 거리감을 두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가원, 불가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말로는 미국이 제1 위협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태평양 바다 쫙 멀리 있고 중국은 국경을 접해 있기 때문에 제일 사실은 북이 자신들이 얘기하는 자주권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가장 큰 위협국은 중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는 그런 부분에서 중국하고는 또 다른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제일 선택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모든 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이 파견을 결정하는 과정 같은 경우도 그런 밑바탕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러겠습니다. 김정은 위기에서 여러 가지 10년, 15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전망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북이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외형적으로는 한 80%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10만 채를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집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저런 난림공사의 부실공사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수치적인 목표 북이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의 대체로 80% 정도 수준은 갈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북이 채우자 하는 부분이 결국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식민지 통치의 배상금으로 받게 되는 물자, 수요 이런 부분들이 북으로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사고를 해봤을 때 명분보다 그런 부분을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등장의 북한의 대외 단합 정책, 결국에는 관계 정상화를 통한 미국과의 대화에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6월 10일 6일의 북미 공동선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6일 북미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은 두 나라 사이의 수교, 관계 정상화를 통해서 상호 관심사인 조선반도의 평화적인 평화 조성과 한반도 비핵화 이 부분을 동시 병행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북미 간에 상호 간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이런 것들은 북미 간의 관계 정상, 그 6.12 공동선언의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미국이 추진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호응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타결이 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 우리가 2000년대 육자회담 과정에서 보이듯이 사실 이 한미일 간에 걸려있는 또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북한, 중국과 미국과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합의를 될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2000년대 북한이 아니라고 하는 점, 또 북이 지금 현재 적어도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가장 좋은 국제 환경 속에 지금 북한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년 상반기에 대체로 정리가 된다라고 북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북은 내년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문을 연다? 이 문을 연다는 게 이제 한미일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북의 우호적인 전반적인 지금까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국가들, 뭐 브릭스나 뭐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 상징적인 조치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년 5월 이후에는 북이 러시아와의 관광이나 중국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폭 이제 문을 틀 것이다. 이번 북러-경제위원회에서도 평양과 모스크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돼 있는데 평양과 모스크바 그다음에 러시아의 몇몇 주요 도시와의 직항 개설을 합의하는 이유가 내년 5월부터 전반적으로 관광부터 시작해서 북이 대외적으로 확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합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정책 전망, 저는 북의 명분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반제 자주 노선, 반제 계급 노선의 기초에서 전 거기에 호응하는 연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내세우는 전통적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나 북한도 지금의 어떤 젊은 세대들, 3차 세대들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익에 이익이 되는 실리 외교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지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전면에 이제 강경파들이 포진되어 있지만 대체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북중 내부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관광 이런 차원의 이런 그 협력 관계가 과연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북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주는 우리의 선택.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북한을 지금 당장 후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 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남북 간의 어떤 특수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남과 북의 특수관계, 이 부분을 지금 북이 두 민족, 두 국가론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수용하고 아니면 전면 부인하고 기존에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논쟁이 이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가면 네 가지의 견해가 앞으로 우리 내부에 굉장히 이제 논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정치권으로 보면 국민의힘을 찍는 분들 중에서 한 반 정도 여전히 자유민족 통일 실현론을 지속하는, 북한이 뭐 붕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적인 쪽에서 얘기가 나오겠죠. 평화 공조를 통한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 대체로 저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의 대체적인 생각이고, 최근에 이렇게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 분 이렇게 의견을 받아보니까 대체로 아직도 저런 방식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북한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저 부분을 꿋꿋이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정 정도 인정을 하자.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는 두 민족론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일민족 일국가론의 입장에서 이 두 국가 체제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다른 쪽은 이제 요즘 전에도 많이 이런 얘기죠. 그냥 따로 살자. 응? 북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북쪽 나오는 거 보면 쟤네들은 우리하고 같은 인류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젊은 애들. 북한? 관심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두 민족 두 국가론을 일단 수용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 떨어진 두 민족 두 국가론을 두 국가를 다시 하나의 민족을 결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자. 또는 그러한 선택은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미래 세대가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앞으로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논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에서는 네 번째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제 생각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리의 사고를, 북한에 대한 사고를 좀 많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나 다른 이제 시민단체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해보면 여전히 우리는 관성적으로 옛날에 대한 사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일단 바꿔야 된다. 지금의 정세의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수용을 하고 그 틀에 맞춰서 우리도 변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기본적인 거는 어차피 조금 지나면, 예를 들면 북을 사고하는 데 있어서 교류나 협력 뭐 이런 걸 어떻게 하지? 언제쯤 재개하지? 이런 사고를 상당 부분 이제 접어야 된다. 자, 그 속에서 우리 내부에를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사고로 좀 중심을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고의 중심이 이제는 30대, 40대들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북이 다시 혹시라도 남북교류나 대화에 다시 나온다면, 10년 후에 나온다면, 이미 우리 세대, 지금은 50대, 그동안 이런 데 관심이 있던 50대 후반, 중후반, 60대 세대들은 이제 주류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을 할 텐데, 그러한 세대들에 맞는 사고와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합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내부가. 북이 완전히 단절을 선언하고, 우리 이제 남조선혁명 이런 거 옛날에 과거에 그런 거 우리가 시도했는데 이제 안 할래. 이거 김정은 위원장 자기 본인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형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따로 자기 안의 문제를 신경 쓰면서 살자. 왜냐면 북의 생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이제 경제, 당신들이 요청한, 많이 얘기했던 인민들 먹어 살리는 문제에 올인할게. 당신은 당신들 내로 당신의 남쪽의 어떤 경제든 지금 시급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하고, 다만 군사적인 블록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 뭐 합동훈련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강대 강으로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10년이라고 하는 5년, 10년을 바라보고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대북 정책, 통일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합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해리스의 정책은 이른바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전략적 인내 1.0 그리고 바이든의 2.0에 이어서 사실상 전략적 인내 3.0의 시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난 2019년 말에 채택했던 정면 돌파점, 그 다음에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계속 유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북한도 다시 이제 그 셈법을 다시 이제 조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에 미국에 대한 그 이해 부족, 처음에는 행정부랑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제네바 북매단 때는 쭉 했는데, 의회를 이제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어버리니까 중요 공국이 다 막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북한이 채택한 게 살라미 전술인데, 그 이후에 9.19 군사합의라든지, 9.19 그 공동성명이라든지 1.3 합의 과정에서 보니까 또 일본이 껴가지고 일본이 또 이제 중요 공급을 20만 톤 안 준다고 그러면서 협상이 지연되는 이런 여러 차례 과정. 그 다음에 결국 이제 하노이 회담의 결렬 과정에서는 국무부를 설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백악관이라든지 재무부라든지
국방부 이런 데서 또 반대 붙여가지고 관철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2년이라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열린 기회참을 활용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뜻 나서기는 어려울 것, 표정 관리를 굉장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네들이 트럼프 시대를 환영하는 듯이 보인다거나 뭐 이럴 경우 거꾸로 역풍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더 신중하고, 아까 신부님이 얘기하실 때 북한에서 보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아마 공식 출범할 때까지 굉장히 좀 자제할 거라고 보고 오히려 그동안에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들을 굉장히 주목하지 않겠나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한 네오콘들이 퇴조하고 아주 우리가 뜻밖의 인물들, 루비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뭐 시오니스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이단아들, 이런 미국 정부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 그리고 아웃사이더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면서 예측 불가능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당분간은 내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할 때까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일각에서는 뭐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들어갔을 때 당시 북한 관계자들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민주당이나 지금 시호라는 국힘당이나 둘 다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누가 돼도 관계없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접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해리스보다는 트럼프의 당선을 환영할 거로 보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손을 내밀지도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의 흐름이 굉장히 북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어떻게 나올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심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김정은주의에 대한 이해, 설명, 이 부분이 이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북쪽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북쪽 내부에 김정은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다 형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속에서 향후에 이제 남북관계, 대외 정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방향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두 국가론, 두 민족론 그 속에서의 해외동포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북쪽 내부에서 아직 원칙만 있고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제 1강 때인가 그걸 이제 스위프트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거기 통계표가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스위프트 제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달러나 어쨌든 국제 통화 결제하는데 모든 부분들이 미국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통제하는데 일단 $10,000 이상 거래되면 모든 게 이제 미 연방 은행으로 통보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뭐 해외 나갈 때 $10,000 이상을 신고하게 돼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리고 은행 갈 때도 1,000만 원 이상 찾으면은 다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계통인데 브릭스가 나오면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지금 이제 2015년도에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후에. 그래서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화폐들 위안화라든지 이런 결제 비율이 제가 알기로 아직도 10%가 안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미국, 특히 중국이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도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디지털 화폐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달러의 이제 의존을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스위프트 제도 자체에 대해서 별도의 이제 브릭스 주도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운영할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달러를
써야만 하고 또 달러를 써야 쓰게 되면 다 이제 통보가 되고 다 일단 국제 거래들이 다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북한이 브릭스에 가입하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달러 없이도 충분한 어떤 그 브릭스 국가와의 교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개되지 않고 또 미국에 통제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초기 단계고 아까 그 제가 지금 통계를 다 기억 못하지만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현재 위안화나 이런 그 달러 이외의 결제 비율이 10%가 아직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체한다라든지 뭐 달러 패권 체제가 무너졌다 이거는 좀 더 과장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점차 달러의 위력은 이제 약화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 9일 페트로 달러 체제가 이제 그 종식하면서 이제 석유 거래도 좀 더 자유로워지고 달러가 없이도 거래할 수 있게 되고 또 사우디가 이미 이제 브릭스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 화폐들이 이제 가용되는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은 이제 달러 패권 체제의 붕괴가 시작됐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 다른 체제가 대체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도 좀 당분간은 불안정한 체제가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이 준비가 돼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측 자체적으로 지금 브릭스의 뭐 정상회담에 처음에 가입은 안 되더라도 초청국으로 초청을 받더라도 그러면 정상이 누가 나갈 건가? 북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그 자리에 나갈 건지,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한 투명한 거래의 질서에 북이 지금 자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들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이 국제기구에서 가입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위상을 갖는 그런 측면보다는 단기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기간에 북이 주력하는 부분들은 결국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속에서 어쨌든 경제 기반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중국의 태도가 관건입니다. 설사 북한이 아직 뭐 원한다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또 러시아는 이제 러시아 외무 차관이 이제 북한이 관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발언한 게 지금 공개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미중 관계 설정 문제가 있는데 섣불리 북한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브릭스가 지금 이제 브릭스에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인도도 들어가 있고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는 이제 오히려 반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또는 인도 이런 나라들은 브릭스가 미국의 어떤 통제에서 어느 정도 자주성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하면서도 브릭스가 반미 동맹으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중국을 이제 때려가지고 중국도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지금의 러시아처럼 우리도 반미를 분명히 하자. 이렇게 될 땐 모르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신중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브릭스 가입 카드를 놓고 또 북한을 좀 통제할 가능성이 있고 아까 정책의 말씀처럼 또 북한도 사실은 브릭스에 가입할 정도의 그 준비가 돼 있는지도 별개의 문제고 저는 그런 면에선 현 단계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중국은 좀 더 신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북한이 브릭스라는 곳에 뭐 업체보던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엔 제재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유엔 제재는 아마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국제연구소 보고서들을 이제 계속 보고 오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사 트럼프가 등장해도 생각보다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제 책에도 사실 상세히 써놨는데 북한의 국가전략이나 또는 그 한반도 대학 리포트에 써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각종 입법화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통과하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상하 양원을 다수당을 차지했어도 3분의 2가 아닌 이상 그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행정력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북한이 기대한 만큼 근본적인 어떤 그
제재 완화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지금 동맹국들이 서방국들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그 제재 해제라든지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2019년 하노이 회담 때도 보면은 부분적인 제재 완화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좀 더 이렇게 좀 제한적인 제재 완화는 가능하지만 북한이 어떤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원할 경우는 아마 그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막상 협상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재개될 수 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상당한 어떤 난관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가능하다면 지지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건데, 왜냐면 저도 뭐 선생님의 생각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대체 시스템이 없으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달러, 뭐 세계 무역기구 모든 게 이제 미국의 통제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 지금 중국조차도 투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미국하고 다투면서도 미국이 만들어놓은 그 틀을 안 깨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벗어나는 순간 러시아처럼 굉장히 국제적인 이제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하고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냐 하려면 당장 이제 그 대체 시스템을 만들어가, 브릭스가 됐든 뭐든 대체 시스템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옮겨 타면 괜찮은데, 옮겨 타지 않고 새로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 시스템에서 이탈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이 국가 번영이나 발전은 이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하고는 잘 지낼 수 있었지만 한국이 대신 이제 국제 제재를 이제 북한과 같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의 생각은 지지하지만 현실성은 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주제당 한 페이지만 쓰려다 보니까 압축을 했는데, 여기 보면 금년 4월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요번에 이제 국무장관 내정자, 그다음에 국가안보부 장관 내정자가 공동으로 집필한 국가해양전략지침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함을 만드는 그 선박회사가 미국에 오게 되면 반도체 공장 짓는 거 똑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트럼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알겠어요, 조선업을. 근데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조선업을 얘기한 거는 바로 이제 이 보고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얘기한 거죠. 따라서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우리나라 조선산업 그 주가가 오르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거꾸로 트럼프 스타일을 볼 때는 한국에서 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져오라는 거죠. 가져오라고 했을 경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 미국의 말 그대로 이제 조선업의 부흥이거든요, 목표가.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제 조선업이 또 폭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수리, 정비를 하게 되면 그건 좋은데, 아마도 지금 트럼프 생각은 그게 아니라 아예 가져오라.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5배, 현재 지급되는 방위비에 5배는 50억 달러 내는 것도 황당한 얘기인데, 지금 100억 달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세게 불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상 한국의 조선업을 미국으로 이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 한편으로는 이걸 잘 협상을 하면 뭐 선박 수리나 정비 정도만 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거꾸로 이걸 아예 그냥 조선업이 미국 이전되게 되면 상당한 또 우리 조선업의 위기. 지금 사실은 제가 보니까 2023년 이전까지만 한국이 조선업의 1위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은 자체 수요가 많아가지고 세계 1위긴 하지만 해외 다른 선박의 수주량으로 보면 한국이 1위입니다. 1, 2를 지금 다투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기술 첨단 선박의 경우는 한국이 넘버1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만약에 조선업까지 미국으로 뺏기게 되면 큰 어떤 한국 경제 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북의 한미일과 북한과의 관계만 놓고 본다면, 미국과 북이 대화와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의 가장 핵심 주제, 북쪽과 일본과 대화를 했을 때 가장 핵심 주제, 남북 간의 대화를 했을 때 가장 핵심 주제라고 했을 때, 저는 북일 관계가 제일 현안 타결이 가능한 주제의 범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본도 한반도 비핵화, 북핵 비핵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진행된 것들을 보면 납치자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정치적 타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정상회담 언급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이 정상회담,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는 어땠습니까?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뭐 좋은 방향이라면 가능하게 하는 승인 발언을 했죠.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당황하면서 우리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북의 기본적으로 내년에 정세를 흔드는 방향은 러시아와의 전면적인 관계를 확대를 하면서 일단 교류의 숫자, 인적인 교류의 숫자를 확 올리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일의 가장 약한 고리가 지금 현재 어디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일본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으로 갈 때 중국을 설득을 해서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 정부를 중재자, 촉진자 역할의 기회를 줬다면 앞으로는 일본이 오히려 그러한 어떤 대체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또 한미일 관계에서도 한미일 관계에서 미국과 일본이 북쪽과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정부만 반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되면 한국 내의 어떤 정치권에서의 어떤 패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입장을 조금씩 바꾸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가치, 선택 이런 얘기를 하다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존 문제라고 벌써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지지율 낮고 민주당 공세는 강해지고 정치권의 이슈들은 뭐 굉장히 많은데 기존에 가는 그런 관성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사실 우리 한국의 어떤 불행함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환경, 경제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합의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숙제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한국하고 일본에서 보면 일단 일방주의 정책이 아마 그대로 관철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이시바 일본 내각이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지지율 지금 겨우겨우 해서 이제 내각을 구성했지만 굉장히 취약한 정권이고 뭐 내년 8월 달에 참여연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정도로 지지 기반이 취약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는 아시다시피 20% 많은 거에 30대 초반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과거 1기 때를 보면은 상대방이 약하면은 그냥 바로 짓밟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거나 의견을 듣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일단은 질러버릴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협상가적 기질도 있지만 벌써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은 특히 조중동 같은 경우 보면은 미국이 원하는 1년에 100억 달러는 몰라도 그래도 상당 부분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협상 기선이 제압당한 느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K조선도 아마 그러다가 다 팔아넘길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에 굉장히 이제 공을 들였고 또 일부가 아니라 제가 아는 많은 외교관들 그다음에 국제정치학자들이 윤석열 정부가 딴 건 몰라도 그건 잘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본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일본은 물론 이제 알튼이기 때문에 이제 한일 안보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냐면 글로벌 사우스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미일 안보 협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은 글로벌 사우스, 그리고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북한 이런데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특히 일본의 그 전후 외교의 총결선에 2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러시아와의 북방 영토 문제 해결, 그러니까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북한과 국교 정상화 문제가 사실 항상 보면 외교 청소의 두 가지 미해결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 지도를 할 거라고 보고, 또 지난번에 결국은 이제 실패했긴 했지만 이시바가 다시 한번 북일 정상화 시도를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월 20일 출범한 해서 초기 이제 그 내각이 완성될 때까지는 좀 더 신중할 거라고 봅니다. 뭐 저 같아도 신중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윤석열 정부로서는 상당히 이제 제가 후배들이나 이렇게 글들 보면은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뭐 우리가 예상을 했다, 그래서 골프를 옛날부터 배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벌써 아까 우리 정창인 박사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번에 이제 그 G20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에는 무슨 가치 얘기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죽은 개 취급하더니 갑자기 이제 중국과 미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지난 11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비자 면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뭐 중국 대사관, 주중 한국 대사관도 전혀 몰랐다고 할 정도로 중국이 전격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껴놓은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름대로 한국에 주는 사인이긴 하지만 아마 잘못 덥석 받았다가는 또 트럼프한테 그냥 곱빼기로 얻어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이미 이제 2주 전에 컬럼 쓰면서 윤석열 외교안보 라인은 전면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 이미 했습니다만은, 실제 그게 되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부 현재 인맥 가지고는 뭐 해결이 어렵다. 그러니까 당장 지난 SCM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오스틴 국방장관 만나가지고 북한 비핵화 계속 늦차고 했지만 오스틴이 끝까지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의 핵위협 감소로 표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심지어 바이든 정부도 지지율이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 정부 입장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결코 포기 못하는 것은 협상 과정이 없다고 봅니다. 뭐 주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내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북의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핵화가 완전히 정말 100% 물 건너가느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있느냐, 미국 내에 있느냐, 한국 내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결국은 한미 합동 연습이 제일 타깃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원래 그 국방장관으로 되지 않을까 했다가 이번엔 되진 않았는데, 크리스토퍼 밀러 전 이제 대행했던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국방장관 대행으로 있었던 사람이 잘 여러 군데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번에 잘렸단, 내정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사람이 판단한 거는 일단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북한이 완전히 핵 포기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포기할 것 같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작년 5월달에 있었던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쌍중단을 이제 빼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화당, 민주당 당 강령에서도 북한이든 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했거든요. 그런 거는 북한이 이제 핵무기 포기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북한이 받아야 될 거는 다만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는 또 북한도 적어도 최소한도, 그러니까 이른바 과거 핵이라고 그러죠. 이미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 30개 내지 50개의 핵무기는 적어도 최소한도의 최소 억지로를 보유하려고 할 거라고 보고,
다만 그 이상 만드는 것들, 이른바 현재와 미래 핵은 어느 정도 협상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꼭 받아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세현 박사랑 똑같은데 저는 군사 연습을 이제 지난번 2018년도 그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구두로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쌍중단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4월 달에 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은 대규모 한미 군사연습 안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까지 그게 지켜졌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로 그걸 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이 저는 이제 사실 북한이 당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에 너무 매달려가지고 협상 카드를 잘못 썼다고 당시 나름대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제가 주장하는 이제 안보 교환을 해서 적어도 안보적 장치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북한이 너무 이제 속내를 들여보내가지고 제재 완화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미국이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북한을 조정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절실하게 원하는 건 제재 완화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옮겨 탈 뭐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오히려 저는 북한이 한미 군사연습을 대규모 군사연습을 이제 중단하는 것을 문서로 한다면 결국 이제 미국이 받을지 모르겠죠. 지난번 트럼프가 그 서명은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 서명을 통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교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면은 한국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를 높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고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그 개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뭐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8,500명인데 뭐 트럼프는 자꾸 4만 명이라고 하지만 28,500명인데 이미 미국 해외 그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한 6,500명 정도는 이제 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그리고 지금 그 필리핀에 4개 군사기지가 신설돼서 여기에 이제 해군기지 2개, 공군기지 하나, 육군기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이제 주한미군이 빠지면 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22,000명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로 줄일 때는 미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려면은 이제 현재 미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본 보고서로는 미국이 구상하고 있을 때 주한미군의 최소 병력은 12,000명 정도까지는 12,000명만 남겨놓고 줄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걸로 제가 봤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제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북한에 대한 억제력,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방어, 억제 이런 부분 정도로 12,000명이 된다고 보고, 현재 미국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지금 해외에 이제 특히 그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동남아나 인도양 쪽에 많은 그 미군 병력이 필요한데 지금 병력을 뺄 때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장 비효율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그 주된 대상이 될 수 있고, 항상 그래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되는데 주일미군 같은 경우는 이미 전략적 기동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이제 거론이 안 되고, 주한미군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소 6,000여 명에서 최대 한 15,000명, 16,000명 정도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는 전작권을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이 22,000명까지 남아있을 때는 얘네들이 전작권을 쉽게 안 넘길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12,000명 이하로 그 정도 선으로 떨어지게 되면 전작권을 유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우리의 이제 시민운동이나 이런 데서는 전작권 그 완화한 환수를 빨리 계속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하면은 지금 트럼프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방위비 안 올려주면 주한미군 완전 철수하겠다고 이미 얘기해놨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럴 배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 지지 기반들이 뭐 난리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좀 이제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아닌 형식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여론적으로도 높고 어쨌든 대응 방안으로 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해서 주한미군 카드보다는 시대가 변해서 핵보유로 가는 그런 부분일 그런 게 오히려 더 가능성 측면에서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고 또 보고서를 쓰면서 들은 생각은 이게 그냥 개인 학자로서 어떤 문제를 분석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파장을 갖고 올 건가,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대하는 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뭐 아니면은 전자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의 유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가지고 오는 엄청난 파장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한미군 철수 좋다. 그랬을 때 1인당 우리 국민 세금이 1년에 100만 원씩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만약에 환경이라면 우리 국민들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권 문제. 전자권을 찾아오는 건 명분적으로도 맞고 우리 자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맞고 다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전자권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이 비용 문제나 또는 오히려 현 단계에서는 전자권 이양 문제가 남북 간의 군사 충돌 위험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맞는 방향인가라고 하는, 오히려 주한미군이 지금에 있어서의 그냥 한반도에서의 국전 충돌이라고 하는 측면 또는 우발적 충돌의 확산이라고 하는 측면을 막고 있는 측면이 더 유익한 측면은 없는가라고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예, 뭐 한 가지 제가 한가지만 부연 설명드리면 주한미군의 역할은 이제 이중 억제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북한의 남침 도발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이 군부 강경파들의 그 북진을 또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 났을 때 이명박 정부가 F-15 띄워가지고 그 이른바 원점 폭격하라고 띄우려고 했는데 유엔 사령부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일단 공대공은 몰라도 공대지는 안 된다. 그래서 이른바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한국군이 과잉 대응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저지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그 정 박사님 얘기했죠. 저는 계속 전자권 전환을 계속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지만 사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집권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거꾸로 보수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보복을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 12월 달에 북한이 이제 드론을 우리 쪽에 보냈다고 해가지고 바로 윤석열 정부가 또 보냈거든요. 평양이 이제 어쨌든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이제 삐라폴린데 또 보내고 이런 어떤 그 보복의 악순환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전자권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전자권을 가져온다는 개념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사령관, 부사령관을 이제 교체해서 사령관은 한국군이 맡고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는 형태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기형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미국에서 통제하는 걸 이제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게 1960년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진보 민주진영의 주된 이슈가 통일 문제였는데 이게 점점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국력 우위에 서고 그리고 DJ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계속 보수 계통의 대통령을 하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그 이른바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투코리아의 어떤 초보적인 그 관계를 얘기한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지난번에 임종석 전 의원이 얘기하던 것처럼 차라리 두 개 국가로 살자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보면 그러니까 민주진보운동 쪽에서는 평화를 얘기하고 지금 이제 이명박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통일이라는 이슈가 의제가 이제 보수 세력의 이슈가 돼버리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도 8.15 때 이른바 통일 독트린 얘기하면서 자유의 북진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보수 진영은 통일을 얘기하는데 진보 진영은 야 우리 두 교과로 살자 따로따로 살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그 통일 논쟁에서는 좀 밀리는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대안은 일찍이 제가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3단계 평화론 그래가지고 이제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그다음에 이제 항구적 평화 곧 통일이다. 그래서 이제 통일을 품은 평화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별로 이게 많이 풀리질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평화와 통일이 분리된 게 아닌데 실제로 민주진보 진영에서조차도 평화와 통일을 약간 이제 선택적인 문제로 다루다 보니까 결국 통일의 어떤 이슈를 보수 진영에 뺏긴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려운 점이 이게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세력들이 어쨌든 잠깐이라도 집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현실화되다가 보니까 이제 좀 과감하게 질리는 아까 뭐 주한미군 철수도 그렇고 전작권 전환도 그렇고 과감하게 이제 질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민단체나 시민사회가 이런 과감한 우리 사회 근본적인 개혁 부분은 좀 맡아주고 어차피 뭐 민주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또 나름대로 한계 속에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문 과정에서 이제 뭐 여건의 이 시간이 지날수록 통일운동 성찰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발전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통일운동은 쇠퇴하고 분리 살자는 쪽이 대다수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많다. 일단은 제가 그 표에서 알겠지만 지금의 어떤 정세나 흐름에 대한 거는 좀 일단 공유를 한 상태 속에서 성찰과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두 개 국가론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 4가지 의견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저는 정치권에서는 두 번째 견해를 조금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거고 시민사회나 진보적인 학계 이런 데에서는 세 번째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이게 이제 일민족 이국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두 민족론과 관련된 어떤 논쟁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북쪽이 이제 이민족 육구화론과 우리가 얘기하는 일민족 육구화론 사이에 긴장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면 어느 지점이 긴장 관계인 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국가로는 토론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북한이라고 하는 변수를 좀 빼고 우리 남쪽의 어떤 생각들만을 가지고 이제 좀 상당히 진지하게 좀 폭넓게 토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미래의 지향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두 민족 두 국가론이 갖고 있는 현실적 환경, 현실적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반통일론이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남과 북의 사회체제가 너무나 달라졌고 또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체적인 성격 자체가.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국제적인 구조가. 그 속에서, 이 일민족, 이민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원화하고 합의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통일운동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쇠퇴 어려운 조건 이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뭐 역시 연대적인 기반을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진보 진영이나 토론 진영이 정말 문제가 뭐냐면요. 조금만 차이가 나면 그냥 뛰어나가요.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 저기서 서로 간에 최저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는 안 되겠네. 저 단체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는 부열로 망한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금의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연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연대의 기본적인 공감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통일론 또는 국가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속에서 그런 연대의 틀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연대의 사업으로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 통일학교, 평화통일학교 무슨 아니면 다른 어떤 이 부분들을 우리 지금 좀 통일운동에 그동안 오랫동안 추진하셨던 원로분들이 합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여건과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서 다음 세대한테 정말 이 통일운동의 어떤 불씨들을 넘겨주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원래는 자기가 당선되면 20시간 안에 휴전을 성사시키겠다 했다가 지금 또 발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취임하면 24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실제 24시간 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하든 말든 관계는 없는데 일단 미군은 빠지겠다. 미국은. 그리고 그 전쟁을 계속하고 싶으면 서유럽 국가들이 돈을 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토에 지원되는 돈의 한 65%인가 정도가 이제 미국이 되고 있고 나머지가 한 20%인가 10%인가 독일이 되고 있고 나머지가 여러 나라들이 모아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빼면 이제 바로 그 우크라이나가 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휴전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전투병이냐 아니냐 하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제 용병 형태로라서 전투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 부대들은 빠지겠죠. 빠지게 되는 대신에 그만큼 저는 공병 부대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왜 공병 부대라고 표현하냐면 노동자일 경우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이제 국제법 위반입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그래서 공병은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병 형태로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점령지 재건 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전투병들은 뭐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전투병들이 빠지고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전제 진짜로 뭐 용병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이제 전제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용병 그 공병 형태, 그래서 공병 형태로의 재건 사업 진출을 통해서 러시아가 빨리 이제 그 전후 복구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전 부처의 쇄신 구상이 전달이 돼서 전면 개최하는 후보군을 보고 있다라는 보도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 인력 인사하는 그걸 보니까 이 정부에서 그 새로운 어떤 인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얼만큼의 정말 혁신과 새로운 어떤 전면적인 그게 가능할지가 일단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릿속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정책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에 이제 대한 압력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이 문제의 흐름들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좀 암울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센스가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국정을 전면 쇄신을 내면 대통령이 그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저는 별로 그 가능성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